또한 중소기업 협력 MOU를 개정해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 규제 당국 간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 간의 250억 불 수준인 교역을 500억 불 수준으로 확대를 하겠다. 아까 중소기업 관련한 얘기를 왜 했는지, 왜 중요하게 중소기업 관련한 얘기를 했는지가 인도와 한국 사이의 교역의 어떤 방식을 보면은 이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압권이 새롭게 준비한 코너. 청와대는 바로 지금 청바지. 자, 청와대 출입 기자 모시고 청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경제 이슈,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스토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청바지 권순우입니다. 네. 좀 유치하긴 한데 우리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술자리에서 많이 들었던. 예. 네. 그 청와대의 기자들이 대부분 정치부 기자들이기 때문에 그 보통 경제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네. 되게 중요한 경제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 얘기와 얽힌 백그라운드 스토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좀 전에 청와대에서 지금 왔는데 청와대는 지금 이제 무두절이라고 머리가 없는 날. 그러니까 보통 사장님 어디 출장 가고 그러면은 직원들이 좀 편합니다. 그렇죠. 어린이날이라고도 좀 네. 불리기도 하고. 아직 어디 가셨죠?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의 이제 정상회담을 위한 순방을 갔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그동안은 이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일을 하다가 밀어놨던 일들을 쉴 새 없이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 춘추관 앞에 가 보시면 지금 가보면 여기가 춘추관 앞에 지도거든요. 네. 예, 포비라고 커피숍이 있습니다. 커피숍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다 순방 가가지고. 여기가 춘추관인데 여기가 좀 약간 블러 처리가 좀 돼 있잖아요. 네. 네이버 지도라서 좀 그런 거고 나중에 요 앞에서 제가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비 경호원인가요? 경호원인데 이분은 찍으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좀 블러 처리가 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대통령이 순방을 가면은 해당 국가하고 제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다른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 나오는 이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대통령 순방이다 보니까 좀 많이 묻힙니다. 이런 경제 얘기가.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거 순방을 전후해서 취재했던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방은 인도와 베트남을 이제 연이어 순방하는 그런 일정으로 잡혀 있는데 예. 그러면 오늘은 인도인가요? 예, 오늘은 인도입니다. 네. 베트남 편은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순방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사진은 이 이재용 회장의 셀카. 뭐 요것도 이제 그 인도에서 만든 핸드폰으로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화제가 됐는데 보통 이런 게 이슈가 됩니다. 경제 이슈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구광모 회장도 갔고 정의선 회장도 갔고 강인하 회장, 포스코 회장도 가고 정기선 그 HD 현대그룹의 회장도 갔습니다. 이게 인도가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거기서 비즈니스하는 재벌 회장들이 많이 갔는데 그동안 쌓였던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요럴 때 한 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셀카가 좀 이슈가 되긴 했지만 이 안에 드라마 있는 이제 그 경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많이 환대를 받았습니다. 기념식, 네. 뭐 환영식 이런 것들도 좀 했었고요. 뜨거운 포옹을 하면서 서로의 우애도 좀 과시를 했었고, 뭐 행사장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만나는 장면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원고를 쓴 다음에 이거를 노트북에 램으로 돌렸더니 제목을 기회의 땅과 무덤 사이 왜 무덤이에요? 인도 진출의 경제 지정학이라는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왜 무덤이에요? 진짜 무덤이 있나 보네. 왜 무덤인지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주요한 내용이 될 거고 이 무덤을 뚫고 나와서 어떻게 기회를 만들 것인가라는 얘기인데 뭐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포스코가 여기 인도 갔다 지질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인도는 세파라 그래가지고 이게 2011년에 양국의 일종의 자유무역 협정이거든요. 그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긴 한데 별로 인도와의 교역이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이 큰 나라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2등 한 4등 뭐 이렇게 현대 기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삼성 LG 핸드폰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인도같이 큰 나라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교역이 없나?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주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돌파하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인도라는 나라를 보면은 뭐 세계 1위 인구를 자랑하고 있죠. 이제 중국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무궁무진한 잠재력. 누구나 꿈꾸고 있는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거의 뭐 20년 후에는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라고 20년 전에도 얘기했던 그런 나라죠. 그리고 압도적인 고성장. 성장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인도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주가가 뭐 그때그때 움직이긴 하지만 좀 길게 보면은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젊죠.
청년들이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우리는 저출산의 저성장을 고민하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청년도 많고 성장률도 빠르고 심지어 우리는 인구가 줄어서 걱정인데 거기는 전 지구상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죠. 근데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일단 문화적인 낯설음이 있죠. 우리가 이제 힌두교에 대해서는 좀 낯설기도 하고 거기가 이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인도가 워낙 크니까 뭐 민족주의에 대해서 좀 둔한 측면이 있는데 모디 총리 자체가 그 힌두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해갖고 총리가 돼서 굉장히 강한 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이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정권, 모디 총리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긴 한데 지방 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중앙 통제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지면 결론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면 우리는 중국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중국만큼이나 아니 중국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인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최소한 정부가 시키는 건 해요. 정부랑 합의가 되고 정부가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거는 됩니다. 근데 인도는 정부가 지원해줘도 안 됩니다. 아, 지방 정부의 힘이 세서 그래서. 지방 정부의 힘도 강하고 지방 정부도 결국은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역민들, 우리 촌장님의 힘이 엄청 셉니다. 아, 그래요? 촌장님 반대하면 택도 없습니다.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닌가 보네요. 웃을 일이 아닌 게 정말 힘들게 그 고생에서 쫓겨난 인도 역사상 최고의 그 외국인 투자를 했었던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2005년에 120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인도에다가 일관 제철소를 짓는 공정입니다. 인도 최대 FDI 외국인 투자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철소 부지로 예정됐던 한 4,004 에이커 토지가 있었는데 이 땅을 뭐 주정부랑 같이 이거를 수용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철소를 짓자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싸들고 들어가가지고 땅을 이제 수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땅이 이제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황무지가 아니라 주민들이 거기서 뭐 베텔이라는 구아박과의 어떤 식물, 농작물을 경작하는 지역이었는데 한 2만여 명 정도의 주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땅을 사면은 땅 주인한테 땅을 사면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거를 다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보상안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싫다는 겁니다. 나는 못 나가겠다. 지금 이거는 지방 정부랑 합의가 됐고 MOU를 체결했고 예. 우리가 토지를 수용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땅도 샀어요. 땅도 돈 내고 막 땅도 사고, 샀는데 돈 내고 사고 있었죠. 계속. 못 산 것도 아니고 샀는데요. 예, 주민 보상안도 내고 했었는데 여기에 심지어 포스코 반대 민중운동 PPSS 네. 민중운동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비폭력 저항 네. 간디 네. 비폭력 저항과 인간사슬 만들기 어. 거의 그냥 안 그래도 그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정부가 이걸 하려 그래도 주민들이 와서 반대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부지 진입을 봉쇄했던 기간이 10년. 촌장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게 농담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정부는 다 설득이 돼서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촌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됐었던 게 환경 관련 분쟁인데 2006년에 산림권법이 제정이 됐는데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지역 마을 의회인 그림사바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마을 의회가 따로 있어요. 예. 아, 그런가 그래서 보네. 처음에 주정부는 보호 대상이 되는 부족민이 없다. 그러면서 이걸 우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녹색재판소가 개입을 했는데 허가를 취소하면서 법적인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도 착착착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안 된다 그런 다음에 재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환경평가들의 정부가 추진했던 환경평가가 그냥 법원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난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또 지연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타가 됐던 거는 광물 정책인데 여기다가 제철소를 지으면은 그 옆에 있는 광산에서 광산 채굴권을 보장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뭐 제철소를 지으려면은 철광석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받기로 했었는데 주정부가 철광석 채굴권 보장해주겠다 그러다가 인도 정부가 중앙정부가 광물자원법을 개정을 해서 모든 광업권은 공개경제를 입찰 방식으로 전환을 한다.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네요. 그렇죠. 제각각 움직이네요. 제각각 움직이는 거죠. 촌장님 따로, 주정부 따로, 중앙정부 따로. 와. 그리고 여기 걸리는 게 아까 보면 토지 수용 문제 있었죠. 네. 환경 문제 있었죠. 지역사회의 문제가 있었죠. 여기에 수많은 것들이 얽히면서 야 이건 진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철소 부지를 뭐 3분의 2를 줄이면서까지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 2년 동안 지연이 됐다가 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지를 다 반환하고 포스코가 철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왜 포스코 얘기를 먼저 드렸냐면은 포스코가 이번에 어쩌면 그 한국과 인도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가시적인 성과를 냈던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예전에 실패했던 공식을 반면교사 삼아서 철강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국가가 성장을 하면 나라가 이제 도로도 짓고 아니면은 건물도 짓고 그러면서 철이 많이 필요해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숙한 국가이기 때문에 철강을 판매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도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누구나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갔죠. 2005년에 갔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갖고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은 인도 최대 철강사인 JSW 그룹하고 5대5로 합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는 니네 민원은 좀 네가 풀어라.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건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그 토지 수용 네가 해라. 아무래도 이제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토지 수용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 동네 주민이나 동네에서 좀 먹어주는 형님이 가서 좀 하는 게 좀 괜찮은 측면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냥 들어가서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이제 밀어주는 걸 가서 해야 되고 인도가 뭘 바라는지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들어갔던 문제는 이제 범용 제철소였는데 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범용으로 하는 제철소가 아니라 야 인도도 자동차 산업 하고 싶지 않니? 니네 자동차를 하려면은 아변 강제가 필요하지 않니? 그러니까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네. 부합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 좀 고품질의 철강제를 공급해가지고 니네 나라에서 제조업을 할 수 있게 해줄게. 요걸 하나 제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뭘 했냐면은 이게 전 세계 모두 다 탐내는 한국에게 탐내는 게 2차 전지 소재입니다. 네. 근데 포스코는 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소재 공급망을 양극재, 음극재, 리튬, 흑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강만 가는 거 아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가져갈 거야. 니네 전기차 하고 싶지? 그러면 우리랑 하자. 그러면 이 부분들은 뭐 충분히 협의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커지고요. 그 전에는 그러면은 인도 분들이 느끼기에 얘네 그냥 우리 땅에 와서 지네 싸게 만들려고 우리한테 도움은 뭐가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인도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급망을 5대5로 저희와 함께 만드시죠라는 식으로 좀 설득 작업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좀 험한 설득은 현지에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주정부와 중앙정부가 다 기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이거는 딱 봐도 인도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달라고 그러는 데가 줄을 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포스코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철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2차 전지 소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진출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주정부랑 MOU를 맺었던 거고 이번에는 대통령 같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앙 정보를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정부가 허락을 했는데 환경 등의 이유로 중앙 정부가 반대를 하면서 이게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포스코가 움직여서 주정부를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가 움직여서 중앙 정부를 같이 설득을 해서 야 이번엔 좀 체계적으로 가자. 촌장은 동네 사람들끼리 설득하고 동네 사람은 이제 그 JSW가 네. 설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왜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2011년에 세파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 교역의 정체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뭔가 자국 산업을 외국에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개방을 하지 않으면은 성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라는 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누가 와서 나한테 물건만 판다 그러는 건 싫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것도 뭔가 사갔으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좀 뭔가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갖고 이제 이 세파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전, 자동차, 철강 부품 등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네. LG전자, 삼성전자가 공장 만들어줬어요. 그럼 땡큐지. 원래 되게 고마운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조립 회사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부품 을 조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도로 가는 부품 수출이 늘어났던 거예요. 아, 그러면 인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비용 지출로 보이는 거네요. 그러니까 적자가 난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거기 공장 만들어줘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참 되게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든 게 인간적이라는 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거든요. 막 우리가 뭐 미국에다 뭐 수출 많이 한다고 미국에서 뭐라 그러는데 그거 우리가 미국에다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장을 많이 짓다 보니까 부품들이 한국에서 많이 수출이 됐던 건데 이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지만 체감적으로는 이게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니네 나라에서 우리가 조달할게. 라고 해서 갔는데 인도에는 제조 기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부품을 조달을 하려 그래도 조달할 수 있는 부품이 있어야 조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달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자꾸 적자가 난다는 거고 그래서 적자가 나니까 인도는 교육하기 싫다는 거고 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막 강화를 하는 이런 일들이 평행선처럼 반복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풀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심지어 2011년에 맞았던 세파 같은 경우는 모디 총리가 집권하기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책임져야 되냐. 아, 그러네. 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인도하고 한국의 교역은 약간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라는 게 있고 또 여기 뭐 오죽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레드테이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레드테이프. 레드테이프는 인도의 관공소에서 서류를 묶을 때 사용하던 붉은 끈, 통과 안 시켜준다는 거군요. 그렇죠. 복잡한 행정 절차, 네. 뭐 불필요한 규제, 형식적인 요식행위 이거를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담당 부처와 공무원이 인도의 인구만큼이나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단일 창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이원적인 연방제 이것도 중앙 정부하고 주정부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소유주의 8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라. 환경영향 평가 받는 것도 뭐 굉장히 깐깐하게 하는데 환경영향 평가라는 게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지역에서 그 농사짓던 사람들까지 자기 땅 아니더라도 지주는 지주한테 돈을 주고 소작농은 소작농한테 돈을 줘야 되고 이게 어쩌면 인도 입장에서는 지주와 소작 관계에서 소작농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진보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책이에요. 근데 막상 이거를 경제 개발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엄청나게 보상 규모가 커지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여기에 제조업 기반을 안착시키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꽤나 오래전부터 제조업을 육성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조업은 육성이 잘 안 되고 IT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 발전을 했던 그런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 리스크, 표심에 좌우되는 정책.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그 얘기는 말 더럽게 안 된다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원래 민주주의는 수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정치 체제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정도 사이즈의 나라에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도 정치는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큰 나라에서 종교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끼리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니 더 어렵겠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실패했던 것도 이런 연유가 있었던 거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주정부와 중앙정부를 동시에 네. 거기서 업무 협약을 맺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좀 의미 있는 성과는 좀 뭐가 있었냐면은 현대중공업의 그 프로젝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면서 패러다임이 안 변했다 그러면은 중국 조선업에게 우리가 먹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니면 좀 고부가 가치 선박 일부를 좀 남겨놨겠죠. 네. 근데 이게 보호무역주의가 되면서 제일 먼저 깽판을 부렸던 거는 미국이죠. 미국이 야 일단은 군함은 안 된다. 라는 게 있고 뭐 미국에 항구에 들어오려면 중국배 안 된다. 물론 물러서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규제 리스크가 발동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근데 미국은 지금 한국보다 생산비가 6배 이상 비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각종 지원책을 하는 부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 요게 그 하나오션의 전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HD 현대 같은 경우는 인도, 필리핀, 태국의 조선소를 건립을 해서 낮은 인건비까지 포괄을 하면서 가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한번 해보는 전략을 쓰는 건데 거기서 쓰는 전략들이 하나오션은 규제 기반의 그런 전략을 선택했던 거고 HD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저렴한 인건비와 새로운 공급망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아무래도 제일 큰 나라는 인도가 되겠죠. 네. 인도 같은 경우는 해양 암리특할 비전 2047. 저 이거 알아요. 네.
2047년까지 인도가 글로벌 조선 강국 5위를 달성하겠다면서 그 청사진을 하나 공개를 했었거든요. 작년 예, 예. 연말에. 예. 그러면서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인도에 조선소 세우자라는 예. 발표를 작년 연말에 했었죠. 맞습니다. 이게 2047년이 그 인도가 독립을 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 그 1인당 국민 소득을 15,000불 이상으로 가서 네. 우리가 선진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선진국이 되면서 그 상선함대를 지금 1,500척 정도 되는데 역사적으로 다 지은 배가 1,500척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3,500척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조선 인프라 2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선업이라는 게 뭐 사실 인도 입장에서는 그 자기네를 거쳐가거나 자기가 뭔가를 사야 되거나 그리고 자기네 나라 안에서 제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기 배로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꿈은 누구나 꿉니다. 네. 하지만 잠을 자야 꿀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잠을 잔다라는 게 이게 결국은 이제 조선업을 육성을 하는 건데 그냥 맨 땅에서 조선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배워야죠. 누구한테 배울까? 제일 그러면 잘하는 곳. 제일 잘하는 곳, 요새 잘 나가는 중국? 아니, 중국은 좀 사실 그 지정학적으로도 붙어 있고 좀 이렇게 약간 사이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중국은 좀 그래. 그쵸. 중국 빼고. 중국 빼고. 네. 그러면은 한국? 밖에 안 남죠. 밖에 안 남죠. 네. 그래갖고 HD현대하고 타밀나두 지역에다가 입지를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요 입지가 어떤 입지냐라고 좀 물어보니까 울산이랑 좀 비슷하대요. 기후 조건이. 그래갖고 여기 일단 가서 사기는 좀 괜찮다라는 네. 거고, 거기에 현대차하고 삼성전자의 생산 거점이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품이나 부품의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해서 이 지역을 타겟으로 좀 했습니다. 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제가 이제 드리면 울산이 왜 좋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여름에 비가 안 좀 적게 온대요. 그리고 겨울은 사실 울산이 약간 남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춥지 않고 예. 그러다 보니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날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선업은 어쨌든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일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납기를 못 맞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울산이 갖고 있는 입지도 사실 그 우리가 납기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예. 인도의 이 지역이 만약에 울산과 비슷한 입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조선업하기 일단 환경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할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 괜히 맨 땅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갖고 현지의 국영 기업인 BML하고 일단 항만 크레인 관련한 공동 개발 계약을 맺었어요. 항만 크레인 필요하죠. 엄청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삼호중공업에서 수출을 한 적도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그 조선업 거점을 한 5군데 정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항만 크레인을 잘만 만들면은 5군데 인프라 깔 때 다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선점하려고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뭐 주정부하고 여기에 그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같이 조선소를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번에 대통령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 갔을 때는 이제 중앙정부하고 봐야 될 계약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뭘 했냐면은 NCTN 그리고 사가르말라 금융공사하고 MOU를 맺었는데, 일단 이름이 금융공사죠. 네. 금융 지원 받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NCT 같은 경우는 인도 항만청이 설립한 회사인데 여기하고 조선사를 만드는데 정부가 조성하는, 인도 정부가 조성하는 펀드에 네. SPC하고 합작사를 만드는 거예요. 오. 그러면 우리 돈 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인도 돈을 땡겨서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런 큰 돈을 가서 뭐 현대중공업이 인도 정부에 가갖고 주세요. 좀 주세요. 정책이랑 우리 좀 잘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힘을 실어주려면은 우리 정부가 같이 움직여주면서 이번에 협약을 좀 맺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방산, MRO, 마자곤독 함력이 예전에 있었고, 미 해군 보급함 정비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인도 해군 함정의 MRO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거고, 여기가 또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군 함대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잘 만들면은 미군 해군의 MRO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오, 네. 그러니까 태평양 함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MRO를 하고, 인도양 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에서 MRO를 하고,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HD현대가 여기에 진출을 한 겁니다. 솔직히 인도 입장에서도 MRO 하려면 면허 따야 되잖아요.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예. 승인 있는 기업이 해주면 좋죠. 승인도 승인인데 일단 할 줄 알아야죠.
아 그게 더 큰 문제구나. 네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줄 아니까 승인이 중요한 거고. 아 그러네. 예, 인도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 인도 2024를 통해서 국민소득 높은 국민 선진국으로 발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제조업에 대한 고민은 했어요. 근데 네. 제조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아까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전에 포스코가 들어갔을 때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진지하게 절실하게 제조업을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 거고 그럴 때 이게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의가 안 되면은 뭐 중앙정부가 틀든 주정부가 틀든 아니면 촌장님이 틀어도 안 네. 되는 그런 나라에서 이거를 기업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해보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굵직하고 큰 것들도 좋지만 좀 이렇게 소소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 그러니까 하드 파워 말고 소프트 파워는 뭐 없어요? 소소한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저기 들어갈 때 인도랑 우리가 교역을 하는데 인도의 제일 큰 불만이 그 적자, 네. 무역 적자라는 허들을 넘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도에서 우리가 살 게 많으면 네. 그러면 그나마라도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던 게 그럼 서비스업 수출 얘기하고서 뭔 얘기했는지 알아요?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인도 영어 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인도 사람들 한국에 영어 선생님 취업 좀 시켜주면 안 되냐? 그걸 인도가 요청했다고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농산물을 받는다? 우리나라 농산물은 우리나라 무역에서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잖아요. 네. 이걸 열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인도에 물건 살 게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마땅치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서 공장 져준다고 네. 일자리 창출해준다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역 적자가 나잖아요. 그리고 부품사가 현지에 진출을 하게 되면 네. 부품사가 현지에 진출하게 되면은 오히려 인도에는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것도 있고 부품 때문에 생겨나는 무역 적자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이게 이번 제가 보기에 정상회담의 제일 꽃이 이거예요. 그동안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세파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교역을 늘릴 수가 없었던 이유. 그 부분들 중에 하나가 결국은 부품 회사들이 현지에 없기 때문에 네. 거기서 무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를 이번에 해결해 보자고 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을 진출을 시켜보자. 이 부품사들도 다 거길 가자. 예. 네. 우리나라 부품사들도 사실 국내에서의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스코도 가서 저는데 중소기업이 가서 인도를 뚫는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네.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 기업이 진출하는 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도의 그 레드테이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이걸 돌파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불가능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역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양국 간의 교역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얘기가 정부가 대기업 주도용으로 해서 전용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이 단지는 인프라 인허가 문제를 우선적으로 인도 정부가 좀 풀어줘라.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쫙 한번 해보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찌보면 양국 간의 관계에 의해서 뭐 중소기업의 교육을 확대하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뻔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인도하고의 우리나라의 교육 관계를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을 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인도에서 사랑을 받아도 인도하고 우리나라 관계에서는 적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그렇게 응원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을 아시고 이 내용을 이때 한번 발언을 보시면 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었는지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한 중소기업 협력 MOU를 개정해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 규제 당국 간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예, 이겁니다. 양국 간에 250억 불 수준인 교역을 500억 불 수준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게 그동안 안 되던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게 되겠느냐라는 얘기와 아까 중소기업 관련한 얘기를 왜 했는지, 왜 중요하게 중소기업 관련한 얘기를 했는지가 인도와 한국 사이의 교역의 어떤 방식을 보면은 이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크래프톤이요? 네. 이게 배틀그라운드 만드는 게임 회사죠. 네. 여기가 사실 그 인도에서는 국민 게임입니다. 배틀그라운드가요? 배틀그라운드. 국민 게임이에요? 예, 여기는 e스포츠 한번 열리면은 그 압권 조회수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9억 3천만 회.
조금 많이 나오네. 예. 예. 앞권보다 조금 많이 조금 나오는데 많이 나오네. 예. 예. 작년에 e스포츠 배틀그라운드 했더니 시청 횟수가 9억 3천만회. 여기는 한번 경기하면은 우승 상금이 막 30억 원씩 됩니다. 그럼 누구나 하고 싶어 했겠죠. 국민 게임. 네네. 근데 크래프톤이 인도에 진출을 했다가 아예 그냥 정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은 인도에 크래프톤이 진출을 했었다가 2020년에 그 좀 금지가 됐는데 이때 얘기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는데 라다크 지역이라고 네. 라다크 지역은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야구 바다에다가 쇠사슬 감아가 철조망 감아가지고 인도하고 중국하고 돌멩이와 파이프로 육탄전을 벌였던 그 군인들이 군인들이 네. 그때 그 사건은 기억나시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돌멩이하고 몽둥이 가지고 싸웠는 그런 원시적인 재래식 전투를 벌이고서 20여 명이 사망했던 그거랑 게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때가 이제 가란계곡 사태라는 사태가 났었는데 네. 그게 그 1975년에 인도하고 중국하고 싸운 다음에 사람이 죽은 사태는 45년 만에 처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그때 96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서 양국 간에 서로 무기를 2km 안쪽으로는 총을 못 들고 들어가게 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총이나 폭탄을 들고 들어가면은 이제 양국 간의 협정이 위배가 되니까 거기서 그 철조망 몽둥이에다 감아서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이 벌어지고서 너무나 이제 인도 사람들이 화가 나서 여기에 대한 불매 운동들도 벌어지고 인도 정부 입장에서도 틱톡을 비롯한 수백 개 중국산 앱을 차단을 했습니다. 네, 중국산 차단했어요. 예, 네. 트래프톤은 그 당시에 펍지 모바일로 들어갔는데 네. 여기에 퍼블리셔가 중국의 텐센트였습니다. 아. 게임은 한국산인데 예. 퍼블리셔가 중국이다 보니까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퍼블리셔 때문에 크래프톤이 퇴출이 됐는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서 텐센트하고 관계를 끊고 네. 퍼블리싱을 좀 직접 했습니다. 중국에 가지고 있었던 인도판권을 회수를 했고요. 그리고 독자적인 인도 전용 버전으로 BGMI 이게 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좀 그래도 보수적인 국가이니까 피 색깔을 빨간색으로 안 하고 녹색으로 네. 바꾸기도 하고 어. 아이들 너무 저기 중독되지 않도록 플레이 시간 제한하고 그리고 인도 정서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요. 거기다 무려 2억 5천만 달러, 그럼 3천억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네. 이런 돈을 쏟아부어서 인도에 있는 스타트업들 투자를 해주면서 그쪽에서 게임 산업을 육성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뭐 큰 성공을 거뒀죠. 누적 다운로드가 2억 6천만 건, 대회 조회수가 9억 3천만 뷰, 뭐 결제 유저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크래프톤이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인도가 이제 구매력이 좀 약한 국가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 따지는 돈만 따지면 1억 명이 플레이를 해도 한국 사람 수백 명 결제하는 것보다는 구매력에 좀 한계는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뭐 광고 수익 모델도 좀 도입을 하고 다른 게임들도 같이 올리고 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인도의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좀 한국 게임의 어떤 이미지를 좀 개선을 하고 여기에 대한 플랫폼을 조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성공했다라는 거. 우리나라 게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항상 내수용이잖아요. 네. 중국에서 좀 잠깐 성공했다 중국으로 다 뺏기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성공한 게임은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가 제일 그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들도 인도에서 워낙 핫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번에 그 정상회담 때 크래프톤도 함께 함으로써 K컬처와 네. K 콘텐츠 그리고 아까 K 제조업이 함께 인도와 손을 잡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양국 간의 관계가 잘 될 때는 좋게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웬만하면 서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인도라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뭐 인도라는 나라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왜 교육이 없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외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소인수 회담을 통해서 긴밀하게 대화를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소인수 회담이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되게 다 와서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리, 대통령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 겁니다. 왜 도대체 양국 간의 교역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진지하게 이걸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나왔던 답이 우리가 이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인도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세파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열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럼 병목이 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중소기업의 네. 진출, 부품회사들에 대한 진출을 얘기했던 거라 이거는 어쩌면 양국 간의 문제에 대해서 뭐 사실 교역 안 하면 어떻습니까? 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진짜 하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미래를 한번 얘기해 보려 그러면은 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제일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인도와 관련해서는 그 얘기를 했던 거고 내년에 모디 총리가 이제 방한을 해달라 그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그러니까 물론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인도란 나라가 그렇게 녹록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가 누구 편이냐 그러면 인도는 인도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 거래하기 힘든 나라인데 양 국가 사이에서 허심탄회하게 그동안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를 지목하고 이 문제를 풀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일단 철강 그리고 조선 쪽에서 먼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아까 이재용 회장이 그 셀카 찍고 막 그랬던 것들도 결국 이런 부분들이 풀려가면은 우리나라 상품들도 인도에 훨씬 더 잘 진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인도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도가 굉장히 유망한 시장이라는 거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중소기업 사장님들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눈여겨봤었어요. 근데 몇몇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대기업조차 안 되는데 일개 사업자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부 대 정부로 어떤 관계가 좋아지고 교류가 많아지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까지 진짜 기회가 돌아가는 세상에 또 오게 되겠죠. 한 20년 전부터 코끼리 등에 올라타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코끼리를 이번엔 정말 탈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는 바로 지금 청바지 압권이었습니다.